상상해 보세요. 청취자님은 지금 1946년 그 해방 직후에 극심한 혼란기를 지나고 있는 서울의 한 산부인과 의사입니다. 아, 1946년의 의사요? 네. 어느 날 진찰실에 한 여성이 들어오는데 행색이 막 너무나 처참한 거예요. 당장 앞을 가릴 치마조차 없어서 덜덜 떨고 있을 정도로 지독한 가난에 시달리고 있는 거죠. 참, 마음이 아픈 상황이네요. 그렇죠. 근데 바로 그 시각에 신문에서는 국가 경제를 살리겠다면서 정부랑 유력 인사들이 이런 주장을 펼칩니다. 우리가 천을 짜서 미국에 수출해야만 나라가 부강해진다. 자, 이 기사를 본 의사로서 청취자님은 어떤 생각이 드실 것 같나요? 아마 굉장히 당혹스럽지 않을까요? 당장 내 눈앞에 있는 환자는 입을 옷이 없어서 얼어 죽기 일보 직전인데 그 천을 외국에 내다 팔아서 먼 미래의 국가 경제를 살리자니 현장하고 정책의 괴리감이 엄청나게 느껴졌을 겁니다. 아, 바로 그겁니다. 그런데 우리가 오늘 깊이 파헤쳐볼 인물은 거기서 한 발 더 나아갑니다. 오, 분노하는 데서 그치지 않았나요? 네. 기사를 보고 화만 내는 게 아니라 무려 80만 명의 여성을 규합해서 거대한 대중 조직을 이끌며 세상을 뒤엎으려 했거든요. 80만 명이요? 와, 그 시절에요? 네. 겉보기엔 동네의 흔하고 인자한 할머니 같은 인상을 가졌는데 막상 입을 열면 그 어떤 정치인보다 날카로운 독설과 카리스마를 뿜어냈던 사람입니다. 누군지 알 것 같네요. 네, 바로 일제강점기와 해방전국을 뒤흔든 산부인과 의사이자 여성해방운동의 지도자 유영준 위원장입니다. 산부인과 진찰실이라는 아주 좁고 사적인 공간에서 출발해서 국가라는 거대한 시스템하고 정면 충돌한 인물이군요. 맞아요. 의사라는 직업적 정체성이 어떻게 혁명가의 길로 이어졌는지 그 연결고리가 굉장히 궁금해지는데요. 네, 그래서 오늘 우리의 탐구 목적은 명확합니다. 도대체 유영준이라는 한 개인의 머릿속에서 의학적 판단과 정치적 판단이 어떻게 하나로 맞물려 돌아갔는가를 추적해보는 겁니다. 아주 흥미진진하겠네요. 근데 본격적인 이야기에 앞서서 우리 청취자분들께 하나 꼭 짚고 넘어갈 게 있어요. 아, 주의사항 같은 거군요. 네, 오늘 다룰 시대적 배경이 워낙 좌우 대립이 극심했던 해방 직후이다 보니까 굉장히 날선 발언이나 이념적인 행보들이 등장하거든요. 사실 그 시대 기록을 보면 양극단으로 나뉘어 있는 경우가 많죠. 그렇죠. 하지만 우리의 목표는 여기서 누가 옳았고 누가 틀렸는지 정치적 심판을 내리는 게 절대 아닙니다. 맞습니다. 한 명의 엘리트 지식인이자 의사가 도대체 왜 그런 과격해 보이는 선택들을 했는지, 그 시대라는 환자를 어떤 논리로 진단했는지, 그 이유와 메커니즘에 집중하는 게 핵심이죠. 정확합니다. 그럼 그녀가 세상을 바라봤던 렌즈, 그러니까 그 근본적인 의학적 배경부터 한번 풀어보죠. 네, 유영준의 출발점부터 짚어봐야겠네요. 평양의 아주 가난한 집안에서 태어나서 일본 도쿄 여자의학 전문학교를 졸업하고 돌아온 당대 최고의 엘리트였습니다. 그런데 진찰실에 조용히 앉아서 병만 고친 게 아니에요. 사회 문제에도 적극적이었죠. 태화여자관 같은 곳에서 사회복지 활동도 하고요. 네, 그리고 1927년에 당대 네로라 하는 남성 지식인들을 상대로 전면전을 벌입니다. 이른바 정조 문제 논쟁이었죠. 아, 그 유명한 논쟁이군요. 아니, 제가 볼 땐 당시가 조선 왕조의 유교적 가부장제가 막 시퍼렇게 살아있던 1920년대인데 여의사가 공개적으로 남성 주류 사회에 싸움을 걸었다는 게 잘 납득이 안 가더라고요. 어떻게 그게 가능했냐는 말씀이시죠? 네, 어떻게 이렇게 과감할 수 있었던 겁니까? 그게 그녀가 들고 있던 무기가 바로 과학과 의학적 합리성이었기 때문입니다. 아, 의학적 합리성이요. 네, 1920년대는 이른바 신여성들이 등장하면서 여성의 권리나 자유연애 같은 화두가 막 피어오르던 시기였거든요. 맞아요. 그때 되게 혼란스러웠다고 들었어요. 그러자 기득권을 준 남성 논객들이 위기감을 느끼고 그래도 여성은 정조를 지켜야 한다면서 봉건적인 도덕관을 강요하고 나섰죠. 자기들 딴에는 사회 질서를 지키겠다고 한 거네요. 그렇죠. 근데 이때 유영준이 아주 서늘하고 논리적인 일침을 가합니다. 남성 본위로 만들어진 위선적인 성도덕을 폐기하고 인간 본위의 공평한 도덕으로 나아가야 한다고요. 와, 낭만적인 감정에 호소하거나 그냥 화를 낸 게 아니었군요. 전혀 아니죠. 인체를 해부하고 핏덩이 같은 생명이 탄생하는 과정을 매일 두 손으로 받아내는 산부인과 의사의 눈에는 그게 다르게 보인 겁니다. 어떻게 보였을까요? 남성들이 머릿속으로만 만들어낸 고결한 정조관은 실체가 없는 헛소리였던 거죠. 오히려 그녀는 남성 지식인들을 향해서
당신들이 지금 여성의 성해방을 극도로 두려워하고 있는 것 아니냐면서 그들의 기저에 깔린 공포심을 아주 정확하게 짚어냅니다. 와, 뼈를 때린다는 게 이런 거네요. 맞습니다. 아주 뼈아픈 지적이었죠. 남성들이 도덕이라는 포장지로 여성의 몸을 막 통제하려던 걸 의사의 아주 차가운 눈으로 가볍게 해체해버린 거잖아요. 유영주는 그 진찰대 위에서 개별 환자의 몸만 본 게 아닌 것 같아요. 그럼 어떻게 봤을까요? 그녀는 마치 사회 전체를 하나의 거대한 환자로 보고 500년 조선 왕조의 낡은 가부장제라는 질병을 진단했던 것 아닐까요? 오, 아주 정확하고 중요한 포인트입니다. 질병을 고치려면 증상만 덮어선 안 되고 그 근본적인 병변을 도려내야 하잖아요. 그렇죠. 뿌리를 뽑아야죠. 그녀에게 1927년의 논쟁이 병의 원인을 찾아내는 진단의 과정이었다면 1945년 해방은 본격적으로 이 병든 사회를 뜯어고칠 외과 수술의 시작이었습니다. 아, 그래서 그녀가 선택한 수술 방식이 바로 대중조직이었군요. 네, 맞습니다. 개인이 아니라 집단의 힘이 필요했던 거죠. 1945년에 유용주는 조선 부녀 총동맹, 줄여서 부총의 위원장 자리에 오릅니다. 제가 여기서 정말 입을 다물지 못했던 게 바로 조직의 규모예요. 규모가 어느 정도였길래요? 당시 남한 여성 인구가 1,000만 명도 채 안 되던 시절인데 부총의 회원이 무려 80만 명이었습니다. 나중엔 200만 명을 목표로 했다고 하고요. 와, 그 시절에 80만 명이면 정말 어마어마한 수치네요. 그러니까요. 스마트폰은커녕 전화기도 귀하던 시절에 전체 여성의 거의 10% 가까이를 어떻게 하나로 묶어낸 겁니까? 그게 가능했던 이유는 그녀가 내민 처방전이 민중들의 가장 절박한 상처를 정확히 찔렀기 때문입니다. 절박한 상처라면 가난을 말씀하시는 건가요? 네. 1945년 해방 직후의 남한 경제 상황을 보면 전체 취업 인구의 80% 이상이 농업에 종사했거든요. 대부분 농민이었군요. 네. 근데 그중 85%가 자기 땅 한 평 없는 빈농이었습니다. 공장 노동자들은 또 어땠냐면 일제강점기 때 받던 임금의 반의 반도 못 받으면서 굶주리고 있었고요. 아까 오프닝부터 말씀드렸던 그 치마 한 벌 입지 못한 채 덜덜 떠는 여성들이 거리랑 농촌에 널려있던 상황이었던 거네요. 맞습니다. 당시 지식인 중심의 다른 우파 여성 단체들도 존재하긴 했습니다. 아, 애국부인회 같은 단체들 말씀이시죠? 네, 그들도 훌륭한 활동을 했지만 주요 구호가 여권 확립이나 신탁 통치 반대 같은 약간 거시적인 담론에 머물러 있는 경우가 많았어요. 당장 오늘 저녁에 아이들 먹일 밥 한 그릇이 없는 농민 여성들한테 그런 거창한 정치 구호는 솔직히 너무 멀게 느껴지는 거죠. 바로 그겁니다. 와닿지가 않잖아요. 반면에 유영준의 부총이 내건 행동 강령을 보면 차원이 다릅니다. 토지를 농민에게 분배할 것, 8시간 노동제를 실시할 것, 남녀 임금 차별을 폐지할 것. 다 생존이랑 직결된 거네요. 거기다 더 놀라운 건 산전산후 유급휴가와 타가소를 완비할 것을 요구했습니다. 잠깐만요. 토지 분배나 8시간 노동제는 뭐 그렇다 치고 1940년대에 산전산후 유급휴가랑 타과소 설치를 요구했다고요? 이건 지금 21세기 대한민국에서도 가장 뜨거운 현실 정치 이슈잖아요. 그렇죠. 그녀가 바로 산부인과 의사였기 때문에 가능했던 통찰입니다. 아, 진찰실에서 그 현실을 다 봤으니까. 네, 여성의 임신과 출산이 자본주의 노동 현장에서 얼마나 철저하게 착취당하고 배제되는지를 매일 목격했으니까요. 유영준의 운동은 그냥 머리에서 나온 게 아니라 현장에서 환자들의 찢어진 삶을 꿰매면서 나온 생존의 처방전이었습니다. 진짜 피부에 와닿는 정책이었네요. 사실 이건 하루아침에 튀어나온 것도 아니고요. 1920년대 일제강점기 시절에 항일과 반봉건을 동시에 외쳤던 여성운동단체인 근우회 때부터 다져진 내공이 폭발한 것이기도 합니다. 듣고 보니까 그 응급의학에서 말하는 트리아지, 즉 환자 분류 체계가 떠오르네요. 아, 트리아지요. 아주 적절한 비유네요. 의사는 응급실에 환자들이 막 밀려오면 가장 위급하게 피를 흘리는 사람부터 살려내잖아요. 그렇죠. 생명이 제일 위급한 순서대요요. 유영준의 니네는 당시 엘리트들이 벌이던 고상한 정치 토론이 피를 철철 흘리며 죽어가는 빈민 여성을 놔두고 종이에 배인 상처부터 치료하겠다고 싸우는 꼴로 보였을 것 같습니다. 정확한 비유입니다. 그녀는 철저하게 트리아지의 우선순위에 따라 움직였어요. 그 우선순위가 얼마나 파격적이었냐면 당시 부총에 썼던 슬로건 중에 아주 독특한 단어가 하나 등장합니다. 독특한 단어요? 어떤 건가요? 흔히들 쓰는 남녀 평등이 아니라
연한평등이라는 말을 썼어요. 아, 연한평등. 저도 자료에서 처음엔 그거 보고 오타인가 했거든요. 아니면 뭐 표 만들다가 아분이나 글자 수 맞추려고 순서를 바꾼 건가 싶었어요. 단순한 말장난이 절대 아닙니다. 이건 언어가 인간의 사고방식을 지배한다는 걸 꿰뚫어본 의도적인 전복이었죠. 전복이요. 종속관계를 부수려고 한 거군요. 네. 500년 동안 뼛속까지 스며든 남자가 먼저고 여자는 뒤라는 종속적인 질서를 파괴하려면 아주 강력한 충격요법이 필요하다고 본 겁니다. 그래서 여자를 과감하게 앞에 배치한 거죠. 와, 기득권에 허를 찌르는 방식이 정말 날카롭네요. 이런 그녀의 예리한 시선이 절정에 달하는 지점이 바로 1946년 11월에 남긴 한 인터뷰 내용이더라고요. 아, 그 유명한 방직품 인터뷰 말씀이시죠? 네, 아까 제가 오프닝에서 던졌던 질문 기억하시죠, 청취자님? 당시 우익 인사들이 국가 경제를 위해서 방직품을 미국에 수출해야 한다고 주장했을 때 유영준이 이걸 맹비난합니다. 네, 아주 강도 높게 비판했죠. 농촌에 치마 하나 없는 여성이 태반인데 우리가 짠 배를 미국에 바쳐서 잘 살겠다고 그건 노예근성이다 이렇게요. 정말 서늘한 일침이죠. 사실 거시적인 국가 경제 성장이라는 측면에서 보면 수출 장려는 당시로서 꽤 합리적인 우파적 경제 논리일 수 있잖아요. 현대 경제학의 관점에서도 틀린 말은 아니죠. 달러를 벌어야 하니까요. 그런데 그녀는 왜 이렇게 격렬하게 반응했을까요? 여기서 우리는 유영준 산원이라는 공간의 의미를 다시 생각해 봐야 합니다. 그곳은 단순히 배 아픈 사람 약 주는 곳이 아니었어요. 그럼 어떤 곳이었나요? 가장 밑바닥 민중의 참상을 날 것 그대로 마주하는 일종의 정치적 관측소였습니다. 정치적 관측소. 와, 표현이 딱이네요. 앞서 말씀하신 대로 거시 경제 논리로는 수출해서 달러 벌어오는 게 맞죠. 하지만 매일 진찰대에 눕는 환자들이 뼈만 앙상하게 남은 채 영양실조로 유산을 하고 아이를 낳아도 덮어줄 천조각 하나 없는 지옥 같은 현실을 겪고 있잖아요. 당장 내 앞에 환자가 입을 치마가 없다는 그 생생한 현실이 있는 거네요. 맞습니다. 그런 걸 매일 겪는 의사에게 국가의 GDP 같은 통계 숫자는 사실 아무 의미가 없는 허상이었던 겁니다. 거창한 국가 경제 이전에 눈앞의 생존이 판단의 절대적 기준이 된 거군요. 국가가 서류로 세상을 볼 때 유영준은 환자의 체온과 핏자국으로 세상을 읽고 있었네요. 네, 그 시선이 얼마나 날카로웠는지를 보여주는 또 다른 끔찍한 사례가 있습니다. 해방 직후에 미군이 주둔하면서 발생한 이른바 혼혈아 출산 문제였는데요. 아, 자료에 있던 그 부분이군요. 유영준은 이 현상을 단순한 여성 풍기 문제나 도덕적 타락으로 보지 않고 아주 냉혹한 계급적 시선으로 해부합니다. 계급적 시선이요. 낙태와 출산이라는 아주 생물학적인 현상에서 의사가 어떻게 계급을 읽어낸 거죠? 그녀의 분석에 따르면 돈이 넘쳐나는 이른바 유한 마담들은 은밀하게 값비싼 의사를 사서 낙태 수술을 받으며 자신들의 삶을 유지했습니다. 돈이 있으니까 해결을 한 거네요. 그렇죠. 반면에 아무런 힘도 돈도 없는 하층 계급 여성들은 폭력에 짓밟히고 원치 않는 임신을 해도 수술비가 없으니까 10달을 꽉 채워서 그 아이를 낳아야만 하는 비극에 내몰렸다는 겁니다. 똑같은 여성의 몸인데도요? 네, 계급에 따라서 출산이라는 결과가 완전히 다르게 나타나는 구조적 폭력을 고발한 것이죠. 와, 그러니까 가난한 여성들의 몸에 제국주의의 폭력과 자본주의의 불평등이 문자 그대로 새겨지고 있다는 걸 산부인과 의사의 눈으로 정확하게 짚어낸 거네요. 맞습니다. 아주 뼈저리게 느낀 거죠. 윤리나 도덕을 운운하기 전에 벼랑 끝에 내몰린 여성들의 물리적인 생존 자체가 위협받고 있다는 걸 제일 먼저 본 사람이군요. 그렇기 때문에 그녀의 이런 미시적인 의학적 진단은 필연적으로 거대한 현실 정치에 대한 분노와 저항으로 번져나갈 수밖에 없었습니다. 하긴 내 앞에 환자가 굶어 죽고 짓밟히고 있는데 법과 질서를 지켜라, 국가의 미래를 위해 희생해라 이런 권력의 지시를 순순히 따를 의사는 없었을 것 같아요. 당연하죠. 그 분노가 폭발한 지점이 바로 1946년 가을입니다. 아, 10월 항쟁 말씀이시죠? 네. 대구 10.1 사건을 시작으로 전국에서 굶주린 민중들이 들고 일어나는 대규모 항쟁이 벌어집니다. 미군정과 우익 세력은 이를 폭동으로 규정하고 무자비하게 진압하려고 했죠. 그런데 이때 유영준 위원장은 전혀 다른 진단서를 내민 거잖아요? 맞습니다. 소요의 원인은 막다른 골목에 이른 민생 문제다. 정당에 살 권리를 주장하는 사람들을 강도로 취급할 수 있는가? 이렇게 일갈했죠. 와, 이것도 전형적인 의사의 사고방식이네요. 환자가 고열에 시달리며 발작을 일으키면 뺨을 때려서 발작을 멈추게 하는 게 아니잖아요. 그렇죠. 왜 열이 나는가? 몸속에 침투한 바이러스, 즉 굶주림과 빈곤이라는 원인이 무엇인가를 묻는 것이 정상적인 진단이니까요.
유영준에게 거리를 메운 시위대는 범죄자가 아니라 극심한 사회적 질병에 고통받으며 비명을 지르는 환자들이었던 거군요. 맞습니다. 큰 틀에서 연결해보자면 결국 그 생존에 대한 처절한 공감이 그녀를 돌아올 수 없는 강으로 이끕니다. 이후의 행보가 참 험난하죠. 네. 1948년 제주 4.3 사건 당시 정부가 토벌대를 징파하려고 하자 그녀가 이끄는 여성단체는 동족상잔의 죄악을 결코 용인할 수 없다면서 강력한 반대 성명을 냅니다. 목숨을 건 반대였네요. 이로 인해서 체포와 모진 취조를 겪게 되고요. 결국 1948년 남북 연석회의에 참가한 것을 계기로 북으로 넘어가 버리죠. 이후 북한 최고인민회의 대원으로 선출되면서 남로당의 핵심 간부로 활동하게 됩니다. 남로당 핵심 간부의 월북까지 역사적 소용돌이 속에서 그녀가 최종적으로 북한 정권을 선택했다는 사실 자체는 뭐랄까 여러 평가와 비판이 교차할 수밖에 없는 대목이네요. 청취자님들도 이 부분은 객관적인 기록으로서만 바라보시면 좋겠습니다. 물론입니다. 하지만 오늘 우리가 살펴본 궤적들을 쭉 연결해 보면 그녀가 왜 그런 극단적인 길을 걸었는지 그 내적 동기만큼은 아주 선명하게 보입니다. 어떤 동기인가요? 유영준은 책상 물림의 교조적인 마르크스주의자가 아니었어요. 그녀가 남겼던 말처럼 밥과 떡을 만들어 진압당하는 사람들의 입에 넣어주고 싶었던 그 억압받고 지독하게 굶주리는 민중들에 대한 뜨거운 연민이었죠. 아, 연민과 책임감이요? 네, 그 의사로서의 책임감이 그녀를 지하투쟁과 월북이라는 극단적 선택으로 몰아갔다고 보는 것이 합리적일 겁니다. 우리 청취자님들도 이 지점을 잘 구별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분단이라는 비극 속에서 그녀가 어떤 이념의 깃발 아래 섰느냐를 따지기 이전에 그 깃발을 집어든 손이 다름 아닌 피 묻은 메스를 쥐고 빈민들의 출산을 돕던 손이었다는 사실 말이죠. 네, 개별 환자의 생명을 연장하는 걸 넘어서 아예 이 병든 사회 시스템 전체를 거대한 수술대 위에 올려놓고자 했던 한 의사의 치열하고도 슬픈 진단서라고 정리할 수 있겠습니다. 자, 오늘 종묘 앞 먼지투성이 골목의 작은 진찰실에서 시작해서 80만 대중조직을 거쳐 역사의 소용돌이 한가운데로 걸어들어간 유영준 위원장의 삶을 따라가 봤습니다. 도대체 이 과거의 이야기가 지금 출퇴근길 걷거나 일상을 살아가고 있는 우리 청취자님들에게 어떤 의미로 닿을 수 있을까요? 글쎄요, 시대가 많이 다르긴 하니까요. 저는 세상을 바라보는 고유한 렌즈에 대해 깊이 생각해보게 되더라고요. 아, 렌즈요? 네, 유영준에게는 그 렌즈가 가난한 여성의 몸이었습니다. 그 렌즈를 통과하니까 거창한 경제 지표나 이념 논쟁의 허상이 다 벗겨지고 생존이라는 앙상한 진실만 남았잖아요. 맞아요. 모든 허울이 벗겨졌죠. 우리 청취자님들이 현재 몸담고 있는 직업, 매일 파고드는 전문 분야 혹은 가게에서 손님을 맞이하며 겪는 아주 작은 일상의 경험들, 그 모든 것들이 사실은 세상의 모순과 진짜 민낯을 꿰뚫어 볼 수 있는 여러분만의 강력하고 날카로운 렌즈일 수 있다는 거죠. 깊이 공감합니다. 우리 모두는 각자의 위치에서 세상이라는 환자의 맥박을 짚고 있는 셈이니까요. 유영준이 그랬던 것처럼 다들 당연하게 여기는 부조리를 향해서 이건 뭔가 병들었다고 진단할 수 있는 용기가 필요한 시대인지도 모릅니다. 그래서 오늘 탐구의 마지막은 우리 청취자님들의 일상에 작은 파문을 일으킬 도발적인 질문 하나를 던지며 마무리하려고 합니다. 오, 어떤 질문인가요? 만약 1946년에 그 서늘하고 날카로운 눈빛을 가진 유영준 위원장이 타임머신을 타고 2026년 오늘의 대한민국으로 온다면 어떨까요? 그녀가 지금 우리의 번쩍이는 병원 건물들, 스마트폰 화면 너머로 쏟아지는 화려한 정책들, 하지만 여전히 누군가는 소외되고 있는 이 기묘한 현대사회의 불평등을 본다면 아, 상상만 해도 긴장되네요. 그녀는 지금의 대한민국이라는 환자의 차트에 과연 어떤 진단명을 적어 넣을까요? 그리고 그녀가 내밀 처방전은 과연 어떤 모습일지 진짜 뒷목이 뻐근해지는 질문입니다. 청취자님, 당신의 전문 분야에서 당신은 지금 이 사회의 어떤 병적 징후를 감지하고 계신가요? 각자의 자리에서 한 번쯤 깊이 진단해 보시길 권하며 오늘 탐구는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함께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